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숙면, 운전, 숙제, 딴짓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로어를 읽어드릴 겁니다. 로어라고 하면은 있음직한 이야기,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도시전설, 특히나 일본발 도시전설들을 로어라고 많이 일컫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로어가 있는지 오늘 또 저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홋카이도 네무로 관 내에 있는 노츠케 반도는 연장 28km 정도의 일본 최대의 모래사장입니다. 죽은 소나무가 다습한 초원에 서 있어서 황량한, 마치 이세계와 같이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깊은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정말로 이세계와 통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개 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거나 혹은 붉은 옷을 입은 소녀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홋카이도 지방에 있는 어떤 모래사장길이 있는데 여기는 쫙 이어져 있는 이 모래 해변이 정말 장관이라서 현실 세계에 있는 곳 같지가 않다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로 이 세계랑 연결되는 그런 곳이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도 있는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하는데 안개가 낀 날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안개 속을 걷고 있다든지 그럴 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소문이 있다. 전설이 있다. 라고 하는 일본의 지역에 대한 로어였습니다. 글쎄,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가끔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안개 낀 날에 해변에 누군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흔한 이야기인가 봐. 그런 바닷마을에서는 흔하게 있는 소문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워낙에 안개가 끼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하죠. 근데 이게 뭐 안개가 뭐 끼어봤자 뭐 얼마나 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군부대를 속초에 있는 GOP에서 했어요. 정말로 해안 경계 부대라서 바닷가의 바로 앞이었어요. 부대가. 부대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바닷가예요. 그랬는데 해무라는 게 있습니다. 해무. 예. 이 바닷가 지역 쪽에는 새벽쯤에 끼는 그 해무라고 하는 안개가 있는데 시야가 농담 아니고 2m가 안 돼. 진짜로. 그런 날에는 근무를 안 나가요. 경계 근무를 아예 안 나가요. 그냥. 왜냐면 나가도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초병들도 그냥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바닷마을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에서의 일반적인 안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아예 안 보여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진님께서 로어와는 별개로 소녀를 따라가면 감옥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개가 끼지 않은 날에도 소녀를 따라가면 감옥에 갈 확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성분들? 주의해야 돼요. 오해받으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업 포경이 왕성했던 시대, 고래 잡는 게 이제 통용됐던 그런 시대. 남태평양의 포경선 안에서 구전되어 있던 기담이 있습니다. 어떤 고래를 목격한 배는 반드시 나침반의 고장 등의 재난에 휩쓸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고래를 뒤쫓으면 무엇이 일어날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아갔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작 소설에 연관되어 있는 모비딕이라고 불리는 그 고래는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고래를 잡는 그런 배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워낙 고래가 쓸데가 워낙 많다 보니 한 몫을 크게 챙기기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를 잡으려는 그런 포경선들이 꽤 많았을 때는 어떤 괴담 같은 게 전해져 온 게 있었는데, 다른 고래들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적인 고래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배에 벌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게는 나침반이 고장난다든지, 크게는 배가 뭔가 구멍이 뚫린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소설 중에서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쩌면은 그런 기담에서 나오는 고래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로어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배를 타서 하는 일들은 정말 위험한 직업군이다 보니까 페이도 되게 높은 경우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첨단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옛날에는 정말 나무 배 같은 걸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배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 같은 걸 좀 많이 하잖아. 지금까지 그게 전해져 와가지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술병 같은 거를 배가 처음에 이제 조선이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딱 띄우게 됐을 때 첫 출항을 나가기 전에 술병을 던져요. 이 선두에다가. 그래서 술이 깨지면 이제 별탈 없이 잘 운행할 수 있는 거고, 술병을 던졌는데 안 깨졌어. 그러면은 이제 재수가 없다는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배에는 여성을 들이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식의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굉장히 미신을 기반으로 한 많은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워낙이 목숨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탈 만한 것들을 남겨놓지 않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야기, 특정적인 고래를 따라가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라는 식의 기담 같은 이야기는 뱃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고래를 잡으러 가려면 결국은 이제 정말 깊은 바다까지 가지 않으면 고래를 만날 수가 없을 거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딱히 고래를 따라가야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워낙에 험한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제가 그 20살 초반대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족발집에서 알바했어요. 그때가 성우학원을 처음 등록하기 전에였어. 알바한 돈을 모아가지고 성우학원 등록해야지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거의 일주일 쉬었다가 바로 했던 알바였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에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 초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됐던 건데 22살 아주 새내기? 꼬맹이? 뭐 이런 애가 봤을 때 30살 어른은 완전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인 거야.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 이런 새우잡이 배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탔다가 온 사람이었더라고. 원양어선 탔다가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썰을 푼 게 있는데, 아 진짜 무섭대. 근데 이거는 뱃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선입견을 만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해줬던 말을 그냥 그대로 좀 차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힘의 세계라는 거야. 그 배가 땅에 닿기 전까지는 진짜 그냥 법이랄 게 사법이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배라는 게 바다에 띄어져 있는 상태고 육지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하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맨날 맞고 그랬대. 아니, 그분도 등치가 한 등치 하는 분이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맞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랄까 진짜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많진 않겠죠. 근데 옛날이었으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뱃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 같아요. 목숨이랑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도 있는데요. 1945년 7월 후쿠시마현의 아이즈 지방 산중에 미군의 것인 것 같은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살아남은 승무원 3명을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살해했습니다. 비행기의 잔해는 군이 회수했습니다. 종전 후 마을 사람은 진주군에게 자수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비난을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승무원들은 1m 20cm 정도로 몸집이 작고 은빛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945년 7월 이쯤이었으니까 이제 2차 대전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겠죠? 근데 이제 후쿠시마현의 어떤 산중의 지방의 마을에 뭔가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미군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시에 미군은 일본의 적이었으니까 그 비행기 떨어져 있는 비행기한테 가가지고 승무원들을 잡아서 죽인 거야.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딱히 처벌 같은 걸 받진 않았는데 뭔가 남겨져 있는 기록을 봤을 때 승무원들의 이 신장 같은 게 1m 2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승무원들이었고 피부는 은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글쎄 이제 뭐 로어니까 다 믿을 순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뭔가 은빛의 피부라든지 작은 체구 이런 걸 좀 미뤄봤을 때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아주 익히 떠올릴 수 있는 외계인 있잖아요. 그레이 외계인 있잖아. 회색깔 피부에 배불뚝이 눈 크고 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외계인의 정석이라고 알고 있는 걸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지? 왜일까? 아니면은 눈이 크고 녹색 피부이고 막 이런 식이지 보통. 근데 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아마 그런 류의 만화나 삽화 같은 게 좀 유행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7년 어느 겨울의 아침, 아키타현의 한 마을에서 한 명의 남자가 제설차의 칼날에 말려 들어가서 처참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시의 결과 사인은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 시간은 발견된 오전 5시부터 4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전 1시. 하지만 운전기사는 근무 중에 피해자의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워낙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제설차에 날카로운 칼날을 끼워서 사망한 게 발견이 됐는데 사망 시간이 이제 오전 1시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운전기사가 근무 중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됐을까 라고 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진짜 있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다룬 적은 있어요. 던컨 맥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망한 경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위랑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미국의 아이스하키 팀인가 어디 선수였는데 유럽으로 이적을 가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그냥 실종 처리가 돼서 끝났어요. 그냥 스위스 어디선가 이제 실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이 사람이 시신이 발견이 된 거야. 갑자기. 왜냐?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사람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근데 사건의 경위는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스키를 타다가 뭔가 염좌 같은 발을 좀 삔 거지. 그래서 비탈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묵고 있던 그 리조트도 그 빙하랑 막 이런 게 있는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있는 그런 숙소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 제설차가 매일매일 제설을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시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강하게 싹 쓸려나간 그런 게 보이니까 아마 제설차가 못 보고 지나가서 이 사람을 사고로 세상을 뜨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차가 못 보고 지나갔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워낙에 밤에 작업을 하는 거니까 시야 자체가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작업자도 마찬가지로 밤에 하는 거니까 막 누가 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만약에 스키를 타고 있다든지 혹은 잠깐 걸터 앉아서 쉰다든지 그런 사람을 못 보고 뭐 사고로 이제 세상을 뜨게 만드는 일들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돼. 제설차가 뭐 조용하겠어요.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비명소리나 이런 것도 못 들을 거란 말이지.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미에현에 어떤 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 중에는 저주받은 판매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주받은 판매기라고 해도 자주 동전을 삼켜버리는 판매기라곤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전이 삼켜졌을 때 반환 레버를 난폭하게 누르면 500엔이 반환된다고 합니다.
그 500엔을 사용해버리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20년 전부터 전해지는 이 소문의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판기는 저주받은 자판기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일본의 어떤 지역에 정확히 어떤 자판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자판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딱히 저주받을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단순히 돈을 좀 잘 먹어. 그 기계가. 근데 돈을 먹은 상태에서 반환 버튼이 있잖아. 자판기에는. 그거를 태각태각태각태각태각태각태각 이렇게 난폭하게 누르면은 500엔짜리가 딱 반환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초 럭키다 하면서 그걸 쓰면은 그걸 쓴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로어입니다. 글쎄요, 뭔가 그럴듯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돈을 자주 먹는 것도 자판기의 특징 중에 하나기도 하고 자판기도 결국은 기계고 그 안엔 돈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특정적인 모션을 취하면 돈을 꽤나 큰 돈을 반환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이런 점들이 도시전설적인 특징에 아주 걸맞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당무계한 이야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도시전설들은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또 최근에 다시 또 읽고 있어요. 그 도시전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브룬반드 얀 헤럴드 그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1000페이지짜리. 제가 읽어가지고 좀 종합을 좀 해드리려고 읽고 있는데 1000페이지라서 쉽지가 않아. 양이 너무 많아. 어쨌든 그분이 말씀해서 정리해놓은 도시전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히 봐왔던 개념이고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인 거야. 결국은 그 기반은 현실성에 이제 있다는 거죠. 다른 무서운 이야기들이랑 좀 다르게. 다른 무서운 이야기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것들도 꽤 많잖아.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갔는데 어떤 삼신 할매가 나와가지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막 이런 식의 좀 뜬금없는 이야기들도 많은 반면에 도시전설들의 기괴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불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누구나 자판기에 돈을 넣었다가 먹었던 경험이 있고 돈을 반환받았던 기억들도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조합해서 충분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믿어져서 내려왔을 순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또 뭔가 이런 시크릿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게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많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런 식의 돈이 먹는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지만 옛날엔 진짜 자판기에 다 현금 넣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 오락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뭔가 소문이 돌아. 어떤 버튼을 누르고 뭘 하면 돈이 나온대. 아니면은 뭘 이렇게 하면은 공짜로 게임을 할 수 있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걔 중엔 아마 진짜로 되는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뭔가 관리자 메뉴 같은 거 들어가는 키가 분명히 어딘가엔 있을 거고 거기서 조작을 뭘로 하겠어? 조이스틱으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중에서는 아마 진짜로 되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지방 도시로부터 현저한 출생률의 저하에 의한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가 존속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라는 보고가
중앙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조사단이 파견돼서 거주자와 환경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출생률 저하에 놀랄만한 원인이 판명되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출산이 생식 행위에 의한 결과인 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라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소도시가 있었는데 여기가 자꾸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떨어지니까 정부가 이제 의심이 좀 드는 거지. 아, 혹시 우리가 옛날에 했던 핵실험 같은 것 때문에 방사능이 막 이렇게 활개를 쳐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생식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된 게 아닐까 싶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혹시 방사능 농도가 높은지 좀 측정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보낸 거지. 근데 갔더니 방사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은 번식을 위해서는 생식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마을이었던 거야. 그래서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였다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글쎄, 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서도 황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니까 재미는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나는 옛날에 드라마를 많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맨날 부모님들이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드라마들이랑은 좀 다르게 옛날 드라마들은 보통 치정 관계가 주된 이야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치정 관련된 드라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소재가 좀 많이 다양하잖아. 뭐 중증 외상센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되게 더 야구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금은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보통 사랑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람, 불륜, 혼외 자식, 알고 봤더니 배다른 남매 뭐 이런 식이니까 죄다 그런 얘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와요? 두 커플이 막 싸우다가 남자가 보통 말하지. 아, 나 뭐 어쩌자는 건데 헤어져 이러고 나가려고 하면은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 임신했어. 나 임신했어.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떠나다가도 퍼뜩 뒤돌아보면서 뭐? 임신했다고? 이러잖아. 나 근데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이 애가 생기는 건데 이 둘의 반응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애가 덜컥 생긴 것처럼 드라마에서 항상 묘사를 하니까 애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만 커져만 갔어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진짜로 이거 애가 들어서는 게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남녀가 갑자기 애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90%가 출산이 이제 생식행위의 결과라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건 알겠지만 언뜻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하지만 뭐 재밌는 이야기네요. 박성진님께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또 그 마을에 생식 기능이 뭔지 모르는 그 마을에 지원을 하시겠다.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그냥 러시아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빠르겠다. 그죠? 외부인은 죄송하지만 안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에는요, 유사시에 버킹엄 궁전이 요새화한다 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창이나 뜰이나 지붕으로부터 기관총이나 대포가 쑥 내밀어져서 여왕의 구령에 하나로 공격을 개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무사하다라고 웃으면서 건배하는 사람들을 이따금씩 볼 수 있습니다만 아주 전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9.11 이후 미사일 배치 상황을 보고하는 서류 안에 버킹엄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본 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나라의 재앙 같은 게 생기면은 저 궁전에서 막 총이고 대포고 막 다 쏴가지고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우스갯소리는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군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미사일의 배치 현황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어떤 항목에는 버킹엄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버킹엄에서 미사일을 쏘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목록에 써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전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로어예요. 로어입니다. 로어. 진짜는 아닐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있어. 국회의사당 지붕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출격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시설이고 굉장히 터가 좋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도심지에서 거기가 뭔가 요충지다 보니까 그냥 무기가 없이 노출되어 있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추측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이보리 오트밀님께서는 지금 이제 대공 초소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63빌딩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빌딩 이제 63빌딩이에요. 63빌딩. 그 GOP에 이제 대공포탄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를 먼저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고층 빌딩의 초소를 잡으면은 아주 목진지라고 해서 상대방의 오는 동향을 파악하기 쉬운 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빌딩 옥상에다가 이런 초소를 만드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버킹엄 궁전에 미사일이 배치되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 뭐 잠깐 알아볼까요? 빌딩 GOP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서울특별시 등 대한민국의 대도시 몇몇 고층 빌딩 옥상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대공포가 배치된 빌딩 GOP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M61 발칸, 신궁,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고요. 적기 격추 외에도 민간 항공기 운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선 중계소 역할로 부분 증발된 고층 건물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대공포,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빌딩, 고층 빌딩들 옥상에다가 대공포 미사일들을 놓는 곳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시가지 전투 같은 거를 항상 군인들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아예 다 정해져 있어요. 군대마다. 그 작전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속초에서 군 생활할 때 GOP에서 있었지만 GOP가 아닌 적도 있었거든요. GOP는 보통 반년 정도만 하고 철수를 해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극한에 힘든 곳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가가지고 반년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 있었을 때는 항상 국지도발 관련된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해, 영공, 영토가 적군에 의해서 침투를 당했을 때를 기반으로 하는 훈련이 국지도발 훈련인데
정해져 있는 지역이 아예 있어요. 근데 건물들도 있어요. 저는 속초 출신이니까 그 군부대가 펜션들이 많잖아요. 어떤 펜션, 어떤 구역 이런 데가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건물에 뭔가 적군의 침투를 막기 위한 그런 곳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버킹엄에서 버킹엄 궁전에 대포가 있다. 이거는 약간 좀 믿기 힘든 얘기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미사일이니까 적당한 크기의 그런 미사일 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써 있는 내용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뭐랄까 국지도발 관련된 것들이 옛날만큼이나 많이 대두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옛날 아파트들은 항상 그 아파트 인근에 지하 벙커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항상. 저희 지역의 아파트들은 다 아시지 않아요? 그죠? 대피소라고 해서 있는 곳이 있는데 전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거기는 다 뚫려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뚫려 있는 이런 모양새가 총 같은 거를 밖으로 내다보게 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요새 같은 게 옛날에 되게 많았어.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인근에 그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막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건데 아파트 인근에 항상 그런 데가 있었어.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의 UFO 연구가가 입수한 67년 전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감행됐을 때 군과는 별도로 CIA가 생존병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탐문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공격기에 섞인 날개 없는 접시 같은 비행기가 공격해왔다 라고 하는 증언이 있어서 일본의 비밀병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에 참가했던 일본군도 같은 보고를 사령부에 넣어서 독일군의 신병기인가? 라고 써놓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주만 공격을 했을 때 공습이었으니까 이제 비행기들로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개중에서는 그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어떤 참고 발언 같은 걸 적어놓은 공문서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비행기 같지가 않은 게 이게 뭔가 이 일본군의 전투기 사이에 섞여서 뭔가 UFO 같은 게 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언을 했던 군인이 있는데 혹시 신병기인가? 우리가 못 봤던 일본의 전투기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적어놓은 문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군의 신병기인가?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우리 건 아닌데? 야, 저 비행기 뭐지? 아, 새로 만들었나? 이거를 이제 서로가 모르니까 그런 식의 추측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문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좀 많은 것 같아. 전쟁 관련해서 알 수 없는 세력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뭐 휴대폰이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그런 게 또 아니니까 소문이라는 게 일파만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거는 크게 뭐 드문 일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닉준님께서 유수아님 가르마 혹시 공습을 당한 건가요? 라고 또 하셨는데 공습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깠어요. 예. 공습을 머리에 맞으면 죽습니다. 가르마가 타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왜 공감을 하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과는 아마 매우 다를 텐데 전해져 오는 그게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추측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언제 제가 그걸 심하게 느꼈냐면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당시에 분대장이었거든요. 분대장? 분대장은 한 분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분대장을 안 하려고 하죠. 군대에 있을 때. 싫으니까. 책임져야 되고 할 게 많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좀 되게 빨리 분대장이 됐어요. 1병 3호봉인가 2호봉인가 그때 됐어. 왜냐면은 그냥 뭐 썩 군생활 잘하니까, 그리고 GOP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그 전에 분대장을 채워야 되니까 분대장을 달게 된 거예요. 근데 분대장은 그냥 다는 게 아니라 분대장 집체 교육이라는 걸 또 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분대장으로 차출될 병사들을 뽑아서 캠프 같은 걸 또 보내. 그래서 이제 저도 가게 됐죠. 우리 군 부대에서도 몇 명을 차출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분대장 집체 교육을.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임병장 사건 있죠. 임병장 사건을 겪고 나서였어요. 왜냐면 제가 임병장 때 참가했던 썰을 들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풀었으니까요, 썰을. 그때가 제가 22사단이었고 임병장 사건도 22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연대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22사단 내에 있는 모든 연대, 그러니까 사단 바로 아래가 연대인데, 연대가 3개 연대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그 한 명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전혀 없던 부대 사람들한테 하나의 접점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분대장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다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임병장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각자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야. 밤에 할 얘기가 없잖아. 할 얘기가 없다고. 그리고 다들 뭐 TV도 없고 뭣도 없고, 낙이라는 게 담배 피우는 거 혹은 서로 그냥 군생활하는 얘기, 2가지밖에 없는데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겪었으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겪었던 거, 나는 그때 이런 걸 했다, 나는 그때 이런 거 했는데, 이러면서 영화 중에서 벤티지 포인트라고 하나의 사건을 7명인가의 시선에서 시간대로 다르게 풀어내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 사건을 몇십 명이 나눠서 푸는 거야, 그 얘기를. 아, 그때 나는 그거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주 기괴한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해드릴까요? 저도 적당히는 기억하지만 모든 걸 알진 않잖아.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근데 그때 약간 괴담처럼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은 임병장이 위기에 빠졌었어, 한번.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까지는 다 명확하게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비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있는 이야기인 건데, 그때 돌았던 괴담이니까. 민통선에 올라갔어, 임병장이. 민간인 통제 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왜냐면은 민간인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쭉 군인들이 감싸고 있으면 거기 어딘가에 임병장이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 상태에서 임병장이 어디인가에 있겠다까지 위치가 대략적으로 알려지게 됐을 때 뭘 했냐면 임병장의 부모님을 데려왔어요. 아마 아버지가 왔을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확성기를 들고 이제 투항하라고 이제 한 거야. 네고시에이터, 협상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잖아. 뭔가 일을 저지른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친가족을 불러오는 방법인 거지. 그걸 했다. 거기까진 팩트예요. 나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팩트인 게 맞아. 근데 이제 그 뒤에 들었던 소문이 뭐냐면은 자기가 유서를 쓰겠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펜이랑 종이랑
전투식량을 달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그 임병장이. 그래서 협상가가 펜이랑 종이랑 그 전투식량을 줬대. 그 사람한테. 근데 임병장이 그걸 받고 후다닥 도망갔다는 거야. 투항을 안 하고. 원래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불응한 거지. 근데 이제 왜 종이랑 펜이랑 잡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달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던 건데, 그때 당시에 돌았던 소문은 뭐냐면은 총이 꼈다는 거야. 탄이. 탄이 껴가지고 꽂을 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인분들은 다 아실 건데 여성분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원래 모든 연발 총들은 가스 발사식입니다. 가스가 탕 터지면서 재장전을 자동으로 해서 다음 탄을 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스 발사식 총들이거든. 근데 그 가스 발사식 총들은 총을 많이 쏘면 가스가 총열 안에서 뭉치면서 탄이 껴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리적으로 빼야 돼. 탄을. 그러면 얇고 가늘고 긴 물체가 필요해요. 나뭇가지로도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탄을 거를 만큼 세지 않겠지. 인공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탄이 껴있어서 자기가 총을 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방법이 뭐냐? 날카로운 게 필요하거든. 근데 꽂을 때 좀 주십시오.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펜을 요구한 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아무도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겪었으니까 더더욱이 공감을 하는 거야. 이 군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왜 있을까? 라는 게 그 당시에 당사자가 되면은 공감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돌아.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공감이 돼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한 2-3개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 비극적인 일이죠. 결국은 괴롭힘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용서받으면 안 될 일을 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마련한 것도 군인들이었다는 점에서는 누구의 탓을 좀 돌리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GOP 쪽은 저도 GOP였으니까 알지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이 없어요. GOP는. 작전이거든요. 매일매일 작전이에요. 주말이 아예 없어. 그냥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살이 쪄있던 사람들도 무조건 빠져요. 저도 그때 몸무게가 58kg였어요. 제 인생 최저 몸무게입니다. 그때. 정말 갈비뼈를 누르면은 갈비뼈 사이로 손이 다 들어갔어.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그 정도였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런 식의 따돌림을 당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그렇게까지 공감이 안 되는 일은 아니야. 나도 그때 겪었던 일들은 상상하기가 싫어. 그 정도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7년 모스크바의 북쪽에 있는 호트크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몇십 인분의 백골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마를 묻기 위해서 뒷마당에서 구멍을 파고 있던 남성이 발견했기 때문에 혹시 그 남자에 의한 엽기 살인일까? 하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 모두 동일 인물의 뼈인 것이 알려지자 당국은 뼈를 모두 처분하고 극비 취급으로 해버렸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데 좀 임팩트가 강하네. 어떤 작은 마을에 몇십 인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백골 시체가 발견됐으니까 뼈 같은 게 엄청 뼈 무더기로 발견이 됐겠지. 근데 그걸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 농부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의주도하게 빠져나가려고 지가 죽인 다음에 아닌 척하면서 신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람을 딱 파견해가지고 성분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의 뼈인 거야. 뼈 무더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뼈를 다 수거해서 처분을 하고 극비로 없던 일인 것처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백골의 뼈였길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으스스한 부분이 있죠.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할까요? 1978년 일본. 길을 걷고 있던 A씨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 거대한 철근이 떨어진 것.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갔지만 A씨는 갸우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달려온 사람들도 갸우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철근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황량한 시골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길을 걷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철근이 팡 떨어지니까 어이 깜짝이야. 놀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도 다 같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철근이 왜 떨어졌을까? 하면서 주변을 봤는데 앞만 봐도 철근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의아해지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철근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무서운데 떨어질 만한 곳이 없는데 떨어졌다는 것도 꽤 무서운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뭔가 아주 상공 어디선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나? 하면 또 그럴 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영화 트루먼 쇼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리얼리티 쇼야. 미국에 헐리우드 그쪽에 지어져 있는 거대한 스튜디오인데 이게 우주에서도 보면은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크기의 스튜디오인 거죠. 거기가 뭐 날씨, 해와 달 뜨는 이런 것들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돔 형태의 큰 섬 정도의 크기의 그런 스튜디오를 지어놓고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걔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제 전 세계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컨셉의 영화거든요. 근데 트루먼이 이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뭔가 이게 모든 것들이 약간 내가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의심이 자꾸 드는 포인트가 자꾸 있는 거지.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패턴화가 돼 있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아내가 자꾸 뭔가 중간중간에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딘다가 뭔가 허공에 대고 뭔가 말을 하는데 상품에 대한 광고 같은 느낌으로 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이 이상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계속 그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 밖에 나가다가 뭔가 하늘에서 슝 떨어지는 게 자기 발 앞에 떨어지는 게 보인 거예요. 잘못 맞았으면 그 사람이 죽었겠지. 그래서 뭐가 떨어진 거야? 봤는데 떨어질 곳이 없어. 뭐가 떨어졌는데 떨어질 만한 구조물이 아예 없는 지역이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조명이었어. 조명. 근데 그 조명에 이 견출지랄까? 이름 같은 걸 써놓을 수 있는 종이로 시리우스 A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별자리에 한 축을 담당하는 조명이 스튜디오니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거지. 이제 그걸 트루먼이 보고 이거 스튜디오구나 라는 걸 그때 눈치를 팍 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 철근이라고 하니까. 트루먼 쇼 또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보세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좀 90년대 영화인가? 그러니까 안 본 분들이 지금쯤은 있단 말이야. 제발 유튜브 10분 요약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진짜 완전 띵작이거든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8년 영국의 증권회사에 팩스로 어떤 독일어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기념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빠른 답장을 이라는 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송신해 온 것은 1843년에 독일로부터였다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한층 더 놀랄만한 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팩스 송신의 첫 번째가 원인 불명의 실패로 끝나 있어서 이게 그때 보내졌음이 분명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약간 번역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1998년에 영국의 어떤 증권회사에 팩스로, 팩스 뭔지 아시죠? 이메일 전에 있던 그런 거 있잖아. 스캔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는, 상대방 프린터로 직접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그게 갑자기 오는 거야.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이제 프린트가 돼가지고 보니까 독일어로 뭐가 써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그 내용이 축하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보낸 팩스 메시지!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한 게 다 있냐 싶어가지고 어디서 보낸 건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실제로 팩스를 처음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게 아마 진짜 그때 보냈던 게 지금 도착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식의 로어거든요. 자, 이거 팩트체크 못 참죠? 팩스, 이제 팩시밀리입니다. 문자나 그림, 사진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팩시밀리는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정확한 복사본을 의미하는 라틴어 문구 팩시밀리가 한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야, 근데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1843년이었대. 와, 대박이다. 엄청 생각보다 빨리 개발됐군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실패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어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영국인인데 독일어로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로어는 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도시 전설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음직한 이야기다, 거기서 공포감을 느꼈다 하면은 로어는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암살 미수 사건 중에서 그 중에 2번은 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모두 폭발 전에 운 좋게도 히틀러가 피한 것들이었죠. 회식 중에 그 측근이 이것은 총통님의 마치 예지 능력 같은 행운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히틀러는 그 말에 나를 꼭 닮은 놈이 기둥의 그림자나 창의 곁에 서서 이쪽을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당시에 정신이 불안정했던 증거로도 여겨지고 있지만 전 SS 대원의 회고록 중에는 아침에 2명의 총통 각하를 보았다 라고 하는 기술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를 암살을 하기 위해서 미수 사건이 2번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 운이 좋게도 히틀러가 피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거 운이 정말 좋으신 게 혹시 예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측근의 어떤 그런 알랑방구 알랑방구를 누가 했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기둥의 그림자 뒤에나 창 곁에 나랑 꼭 닮은 사람이 있는 게 보였다는 식의 얘기했다는 거지. 그거를 보고 히틀러가 놀랐으니까 뭔가 짐짓 다른 반응을 했을 거 아니야. 평상시랑 다른 반응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근처에 있는 걸 봤으니까. 그럴 때마다 폭탄을 우연히도 피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당시에 이제 폐색이 짙은 독일의 상황 때문에 헛걸 봤던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정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언뜻 어떤 기록에는 전 나치였던 대원이 아침에 히틀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한 명 더 봤다. 어느 날은 총통이 2명이었더라. 이런 식의 말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말 2명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식의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한 명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양이 아니라면은 2명이다 라는 말은 항상 많으니까, 그죠? 그 힐러리도 뭐 2명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한 사람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다. 그러면은 이제 닮은 사람을 써가지고 대역을 써서 2명이서 활동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말들도 하고, 또 이제 유명인들 중에서 유난히도 빠르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사실은 안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항상 있었잖아. 미국에는 투팍이랑 마이클 잭슨이 또 요절을 한 인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대역 사망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많았어. 다른 죽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마이클 잭슨이나 투팍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인 거죠. 왜냐면은 너무 우주급의 인기를 누린 사람들이니까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에 신물이 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시체 같은 걸로 꾸며가지고 사실은 안 죽었는데 대신해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평범하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적당한 게 아니라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명인이라면은 2명이더라, 가짜로 죽은 거라더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7년 프랑스의 어떤 해수욕장, 사람의 오른손이 헤엄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흘러서 관광객이 누군가에게 다리를 잡혀서 빠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손해를 우려한 현지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어부가 그 손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인지 마네킹의 왼손이었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수욕장에 사람의 오른손만 헤엄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 손이 그냥 헤엄만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광객의 다리를 잡아 끌어가지고 물속으로 잡아서 뭔가 잡아가는 그런 흉흉한 것들도 한다더라. 그런 식의 소문이 해수욕장에 돌면은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그 손 잡아온 사람을 뭐 보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부가 그 손을 잡는 데 성공했어. 근데 잡고 나서 보니까
마네킹의 손이었다는 으스스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뭔가 잡고 났더니 사람의 것과 유사한 무언가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꽤 많지 않나요? 일본도 워낙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아예 옛날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는 가짜 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가짜 기차. 기차인데 이제 가짜인 기차인 거죠. 알 수 없는 그거인 건데 뭐냐면은 일본에는 너구리가 뭔가로 변신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기차가 처음 깔리고 운행됐던 시절에 가끔 기차 선로의 맞은편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괴소문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차는 선로가 하나니까 선로 하나를 양쪽에서 오게끔 운행하는 일은 아예 없잖아. 한 방향으로만 가야 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가끔씩은 기관사가 마주오는 기차가 나랑 치는 그 순간에 그 기차가 없어졌다는 식의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 보고된 걸 수도 있겠지만 너구리가 기차로 변신해서 오다가 치여가지고 그 변장술이 풀려버린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보니까 더 의구심이 들기도 해서 무서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도시 전설은 이제 그 간결성에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 이게 뭔데 그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지 않고 결론만 딱 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공포감이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나폴리탄 괴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제한해서 공포심을 조성한다. 그게 나폴리탄 괴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2002년 뉴욕의 버려진 지하철 시설이 얼마나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던 곳들 중에서 반 이상은 조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원에 의하면 지하수에 의해서 선로 부분이 수몰된 구획을 조사하던 중에 차량이 주행해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이군 이라고 차장 같은 남자가 얘기를 걸어와서 당황해서 지상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에 미국 뉴욕에 지하철 시설 중에서 폐쇄된 곳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기로 한 곳들. 거기가 이제 계속 폐쇄됐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는 조사원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반 이상의 구역들을 조사하지 못한 채로 그런 조사를 중단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하수가 범람을 하게 돼서 선로가 막 수몰된 곳들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지하철이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여기는 더 이상 안 쓰는 지하철역이니까 차가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전철이 막 오는 거지. 이게 뭔 일인가 싶으니까 조사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가 끼 하면서 멈추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내려서는 차장같이 보이는, 전철의 차장같이 뭔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는 오랜만에 사람이구만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오니까 조사원이 너무 당황하면서 지상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런 조사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끝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석하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짜 기차 이야기랑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왜 이런 얘기가 있는 걸까? 궁금해. 근데 이제 그 가짜 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나마 실제로도 지금도 일본의 전철 회사들이 그 특정적인 날을 맞이해서 지하철 어떤 그런 거에 제사 같은 걸 지내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워낙이 전철이 처음 일본에 들어오고 기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꽤나 근대라고 해도 기차가 아주 낯선 시기였을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그나마 자동차라든지 말 같은 걸 타고 다녔던 시절인데 기차가 지나가는 그 일은 아주 흔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낯설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신문물의 기적처럼 보이는 기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괴소문 같은 게 돌았다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게 너구리가 기차로 변해가지고 선로를 막 달린다더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기차가 처음 일본에 도입됐을 때 당시에는 그런 식의 소문들도 있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그런 기차가 깔리는 곳들은 보통 오지인 경우들도 있고 선산 같은 조상님의 묘자리 같은 데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걸 간신히 허가를 받아서 선로를 깔고 그런 곳들도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에이 귀신 나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일본의 사례는 그렇다는 거고, 뉴욕 지하철은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철이 플랫폼 부분들은 밝지만 플랫폼이 아닌 구간들, 지하철이 선로로 들어가는 구역들은 어둡고, 그리고 실제로 그곳들도 결국은 관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있는 창문으로 어떤 곳을 지나가고 있는지가 밖에 보이기는 하니까 되게 저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의문스러운 어떤 시설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 전설들은 아주 있을 법한 일을 기반으로 있습니다. 아예 뜬구름 잡거나 이상한 이야기는 도시 전설들의 그런 자질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공포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도시 전설은 있을 법한 이야기, 현실 속에서 아주 마주할 법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아예 전철의 그런 바깥의 공간이나 이런 게 흘끔흘끔 안 보인다면 아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예 있을 수가 없겠지. 근데 미디어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뭔가 폐쇄된 전철역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전철을 타러 갔을 때 창 밖으로 뭔가 시설 같은 게 엿보일 수 있고, 사람이 쉽게 갈 수는 없는 곳이지만 뭔가 있는 게 보이고, 플랫폼에서 봤을 때도 저기 안에서 뭔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도시 전설들이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결국은 상상력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동호님께서 저도 그런 도시 전설의 분위기가 좋아요. 있을 법한...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뭔가 그런 도시 전설 같은 게 쇠퇴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도시전설에 대한 책이 있는데,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이 그런 도시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UFO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UFO도 디지털 카메라, 인화를 할 과정이 없이 바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UFO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필름 카메라로 인상을 해야 됐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볼 수 없던 시절에는 UFO 사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 게 지금은 되게 많고 팩트 체크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괴담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요즘보다는 옛날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도시전설들은 지금처럼 인터넷 팩트체크가 너무 빠르고 이러면은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야기가 퍼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지금은 팩트가 아니면 그냥 귀를 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에이, 그거 아니라던데?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있을 법하네? 이런 식이잖아.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발전하면서 약간 좀 사그라든 느낌은 있어요. 근데 도시전설이 제가 지금 옛날 것들을 위주로 읽고 있다 보니까 뭐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가 옛날에 다뤘던 여러 일본발 도시전설 중에서는 요즘 것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특정 종교단체가 사람을 종교 그 집단으로 영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사실인 걸로 확인됐지. 우리나라에서 그 특정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빼오는 방식인 게 사실로 밝혀진 게 있어. 근데 거기 써있던 도시전설은 10년, 15년 전 글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알고 보니 팩트로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들도 있고 뭐 계면활성제 괴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괴담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도시전설이 아예 쇠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풍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적게 생산되는 느낌은 있다. 제가 그 읽고 있는 그 도시전설에 대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많아요. 도시전설이. 말씀드렸지만 1000페이지가 되니까. 근데 요즘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통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의 이야기들이 많고 미국에서 전해져 왔던 그 이야기들인 거예요. 어차피 잠깐 뭐 오프 더 레코더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어차피 영상으로 다룰 건데 이 부분은 이미 방송에는 끝난 거예요. 유튜브는 다 끝났습니다, 벌써. 재밌는 게 도시전설이라는 게 결국은 소문이란 말이야, 소문. 확실하진 않아. 팩트로 나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흥미를 유발하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국가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동양권 국가들은 보통 머무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특정적인 주택, 특정적인 저택, 이렇게 보통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도 떠올려 봤을 때 뭔가 누가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렸는데 뭐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더라 라든지 아니면 침대 밑에 어떤 괴한이 숨어 있다든지
그런 식의 도시전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권 국가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시전설들인 게 많다는 거고, 서양 쪽은 반대예요. 서양 쪽은. 서양도 물론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꽤 있지만 서양의 도시전설들은 대다수가 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 자동차. 왜냐면 서양 쪽은 차가 없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이동수단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전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를 하게 됐는데 주유소 직원이 갑자기 결제가 안 된다면서 잠깐 나와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제하는 사람을 차 밖으로 빼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결제수단 뭐가 안 되길래요?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주유원한테 이제 뭔가 따졌는데 주유했던 그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당신 차 뒷좌석에 누가 시카를 들고 누워있는 거 봤냐고. 그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차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지. 동양권 사람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괴담들이 많고, 미국 쪽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와 연관되어 있는 도시전설들이 많다는 게 그 책에도 나와요. 그 대학교 교수님이 정리한 도시전설 책이에요. 거기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정말 제가 한 300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전부 대다수가 차랑 연관되어 있는 얘기야. 진짜로. 참 재밌어. 그런 거 봤을 때. 또 도시전설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어차피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유타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그 쓰신 분이 헤럴드 브룬반드 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느낌이죠. 이 사람이 민속학자고 동시에 이제 전승학 이런 거 있죠.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인 거야.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수집했냐면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투고를 한 거예요. 내가 전승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괴담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쫙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야. 근데 유사한 이야기들인데 약간 주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방식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많다는 식인 거죠. 그래서 기원 자체를 알기가 모호해. 하지만 기원과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랑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 이야기로 갈래가 파생되는 아주 흔한 전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전설이. 왜냐면은 글로 되어 있는 글이 아니니까 전해져 오면서 내용이 좀 달라져. 조금씩. 거기에 살을 또 붙이고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애당초에 도시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섭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전해져 오면서 무서워지는 경향도 있다는 거지.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전해지면서 이게 의도까지 전해지진 않잖아.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반어법 이런 게 있잖아. 퍽이나 그러겠다 야. 이런 말을 텍스트로만 적으면 농담 같지가 않고 뭔가 진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전해져 오는 사람한테 처음 얘기가 전해졌을 때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어.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약간 좀 기괴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다음 사람이 또 이어가면서는 점점 이야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런 게 도시전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고 재밌어요. 근데 조크에 가까워요.
그 1000페이지짜리 조크집에 가깝고 도시전설 무서운 걸 기대하고 그 책을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좀 무서운 걸 기대하고 봤거든요. 근데 무섭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도시전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책을 한 번쯤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재미는 있다. 하지만 무서운 걸 기대하고 그 책을 보시면 약간 좀 곤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1000페이지짜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전설이 무엇인가, 그리고 좀 특징적인 미국의 도시전설들을 좀 뽑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아예 그 출판사에다가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이제 아예 드려서 답변도 받았어. 그걸로.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